제가 첫 번째는요, 이거 1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는요, 실체가 없는 세력주 그런 재료 매매와 실체가 있는 수급주 재료 매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가치와 이제 무관하게, 이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실체가 없는 그런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쌍용차 그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인수 관련 이슈가 나오면요, 엄청나게 뭐 집단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쌍용차 테마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활개를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보통 단기 매매자들은 이렇게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쌍용차 이제 관련 주식 중에 최근 쌍방울 그룹 중에 가장 강했던 광림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는 것들, 이벤트 이제 사건 재료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료 매매가 상당히 중요해요. 세력주 매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극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 이벤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같은 지금 시장이 하락이잖아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가 몇 안 됐습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도 조금 힘을 냈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지금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지금 어려운 매매에 속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거래량, 거래 대금 그런 것들이 터지는 섹터가 보이면요, 관종 이후에 이제 재료를 분석하죠. 그리고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을까? 아니면은 또 연속성이 없을까? 연속성이 있다면은 언제 또 재료가 또 나올지, 그런 것들을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함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게 섹터가 돌잖아요. 쌍용차 인수 관련된 주식들이 쌍방울 그룹뿐만이 아니라 KG 그룹, 그리고 뭐 에디슨 계열, 뭐 SM 계열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이렇게 잘 움직인다면요,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급등할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스윙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요, 어떤 재료가 뉴스가 있을 때 이것이 시장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데, 이게 통하는 경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 통하는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재료 매매인 실제 고수이고, 그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스윙 그런 눌림 트레이더로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테마와 재료가 통하는지 등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로 보면요, 이런 실체가 없는 주식들을 보통 보면요, 이제 정치 테마가 대표적이에요. 정치 테마요. 그쵸. 인맥주 예전에. 예를 들면 이재명 관련주 중에요, 뭐가 있었죠? 좀 갑자기 생각나요. 토탈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또 한 번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이게 시세가 단기적으로 거의 500%가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을까? 대선은 이때였죠? 이때였는데, 대선 전에 정치 테마가 보통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오르고 저 사람이 오르고 막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실체가 없는 그런 재료 매매에 속합니다. 정치 테마가 대표적인데, 뭐 윤석열 주식으로는요,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것도요, 한번 크게 상승하고 가격 기간 조정 받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제 높아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크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박스권 돌파 매매를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세력주 매매를 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테마성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이제 움직임이 이제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손절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버블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붙을 때 단기적으로 크게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대담함도 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실체가 없는 주식들이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사례들을 정말 한번 살펴봤고, 실체가 있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실체가 있는 주식들이라는 거는요, 기관과 외인들이요,
실제로 그 종목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요 애널리스트들이 잘 분석을 해갖고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HMM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있었어요. 이 HMM이라는 종목들은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요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쭉 2,000원부터 5만원까지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 보면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요 적자까지 발생하다가 2020년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그리고 보통 실적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턴어라운드, 영업 적자에서 갑자기 영업 이익으로 바뀌는 종목들, 그리고 차트도요 이제 바닥에서 치고 이렇게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 차트와 이런 기업의 이제 그런 재무, 실적, 영업이익, 뭐 그리고 그 뭐 지분, 투자지표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꾸준한 실적을 내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실체가 있는 주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물론 이제 수급 매매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 돌파가 나올 때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승한 종목 단기적으로. 아니면요 방금처럼 실체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성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눌림목에서 나올 때 모아서 다시 상승할 때 던지고, 눌림목일 때 접근해서 상승, 눌림목일 때 접근해서 상승,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건 정상적인 상승이잖아요. 왜냐면 회사 기업 가치가요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이 여기 몇 퍼센트 올랐어요? 652%. 전년 대비 652%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좀 길게도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요 이렇게 단기간이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거의 25배가 오른 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사실. 25배. 왜냐하면 그런 결과는요, 여기 보시면 턴어라운드 되고 나서도 실적이 거의 이 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요 650%나 영업이 성장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영업이익을요 더 이 성장보다 이 전년 대비 성장보다요 더 많이 이렇게 오른다면, 6배 이상, 7배 이상, 8배 막 이런 식으로 10배까지 영업이익이 다시 성장한다면요, 실제로 이거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을 했던 종목이 10배 이상, 뭐 6배 이상, 7배, 10배까지 이렇게 성장해갖고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는요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보기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는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렇지만 만약에 실적 성장률이 이 앞 21년도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한다면요, 기관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 주체가 돼갖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실체가 확실하게 이렇게 기업 가치와 주가가 이렇게 동행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요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요 기업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주식은 일시적인 이런 기업 가치와의 괴리가 있겠지만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수렴해서 간다, 그쵸?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종목이 이제 HMM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최근에는요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흐름이 좋습니다.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꾸준하게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서요 실적이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괴리는 있겠지만요, 그쵸?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수렴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안 나오죠? LG 이노텍이 재무지표 보시면 실적이 보세요. 거의 1.5배, 뭐 1.5배, 그리고 여기선 거의 2배, 여기 85% 성장했잖아요. 거의 80% 이상.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영업 실적이, 영업이익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요. 주가도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급주 돌파 매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실체가 있는 수급주 재료 매매잖아요. 이게 재료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는 실적이 재료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실적은 영원한 테마다. 그쵸? 그래서 실적이 크게 끊임없이 증가하는 종목은요, 결국에는 주가도 계속 실적이 상승하는 것처럼 상승하는 만큼 주가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종목을 기관 외인들이 핸들링하기 때문에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강력한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 기관과 외인들이 쌍끌이 매수로 이렇게 주가를 박스권 돌파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눌림 있잖아요. 21선이라든지 61선이라든지요. 그쵸? 그리고 박스권 돌파 후에 또 이렇게 눌림이라든지, 그쵸? 이런 곳에서 이제 스윙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가 있는 주식들은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성장하고 이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기업 분석에 대한 철저한 그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요, 이렇게 눌림목으로 이렇게 진입해갖고, 예, 이런 흐름들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주 실체가 있는 매매 접근법이다. 이것들이 아까 그거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세력주들이에요. UNI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은요, 실체가 없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높아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기대감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요, 이게 막 크게 한탕 해먹다가요,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요, 에디슨 EV, 이런 종목들처럼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통 세력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자금이 이제 일정 정도 모으면요, 수급주 매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억대 단위, 몇 억대 단위 막 이렇게 우량주 수급주 매매 이런 걸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매매도 자금력이 뭐 1억 이하일 때는 세력주 매매로 탄력 있게, 그리고 크게 급등하잖아요. 아까 보시면 크게 나오는, 그렇게 크게 먹다가 나중에 수급주 매매로 전환을 해갖고 큰 돈으로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이게 단기 매매하는 경우가 수급주 매매에서 비일비재하진 않고 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중장기 매매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기아차로 설명드렸잖아요. 예, 기아차 같은 경우, 중장기 매매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박스권, 기업 가치가 이제 기업 가치, 그 적정 가치보다 이제 적정 가치가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적정 가치보다 훨씬 떨어졌잖아요. 아까 PBR이 0.4, PBR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악재가 엄청나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가 적정 가치로 갈 때 이렇게 던지는. 여기서 이제 단기 스윙 중장기 포지션을 설명드리면, 중장기 포지션이 기업 가치보다 훨씬 떨어질 때, 시장 악재가 발생할 때 매집을 해서 적정 가치로 간다면 던지는 이런 매매라면요. 단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 수급주 매매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쵸? 이런 구간에서, 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런 구간에서 파동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기 매매를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눌림목 매매도 이런 구간에서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스윙으로 진입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부분들을 한번 차트로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하냐면 한인사료로 해볼게요. 한인사료. 단기 매매는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테마주 박스권 돌파 매매, 그렇죠? 테마성 이벤트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요, 돌파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세력주 매매라고 할게요. 시가총액이 좀 작으면서 테마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음지 세력이 핸들링하는 그런 세력주, 시총이 보통 작다는 게 특징이고, 실체가 있는 실적 수급주 박스권 돌파는요, 아까 말한 LG노텍 같은 경우, 그쵸? 이 박스권 돌파가 언제 나왔을까요? 이때부터 나왔을 겁니다. 여기 나오고요, 또 여기서 박스권 돌파 나오고, 또 여기서 박스권 돌파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박스권 돌파, 수급주 매매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양지 세력이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양지 세력이라는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결국에 핸들링하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핸들링하는 종목들을 단기 매매로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면은 세력주 박스권 돌파도 있는 거고 테마주 아니 그러니까 실적주 수급주 박스권 돌파 매매도 있는 거고요. 그럼 수익 매매는 시체가 없는 재료 매매든 실적 매매든 박스권 상단이든 또 이렇게 낙폭과되든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한일 사례로 다시 한번 보면 한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박스권 돌파했죠.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렇죠? 그럼 이 박스권을 상단을요. 이게 저항이었잖아요. 원래 저항이었는데 이렇게 돌파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스윙 매매로요. 왜냐면 다시 한번 이벤트 이런 거 나오면서 큰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재료 매매 분석을 했다면요.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 잡고요. 그렇죠? 또 어느 정도 크게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반등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스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낙폭과대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낙폭과대 박스권 하향 이탈하고 낙폭과대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도 네 박스권 하향 이탈 나오고 이렇게 낙폭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스윙으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며칠 한 달 정도 기다릴 생각으로도 여유 있게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도 스윙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 눌림, 스윙 눌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박스권 돌파 후 눌림, 아니면 낙폭 눌림,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단점은요, 낙폭에서 들어갔을 때 단점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좀 더 힘든 시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손절의 가능성이 없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한인사료 같이 지금 크게 시세를 내고 나서 이게 박스권 전저 이렇게 다시 한번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이 올 경우는 되게 크게 와요. 특히 재료, 다시 한번 재료가 어떤 이벤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할 때는요 크게 옵니다. 네, 단점은요 단기적으로 큰 시세는 얻을 수 있긴 한데 단점은 예, 손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주 눌림을 한번 볼게요. 수급주 눌림은 아까 LG노텍으로 설명드렸죠. 지금 이게 실적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 테마도 되고 뭐 애플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기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영업 실적을요, 영업이익을 가장 기본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른 테마에도 붙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했다면요. 그리고 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한 이제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는지 이런 기관 외인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우상향 추세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지선들을요 살펴보면서 이 지지로 접근을 해갖고 눌림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박스권이 이렇게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도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세력주보다 수급주 매매가.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2020년도 또 낙폭이 나왔을 때 낙폭과대 종목으로도 이제 스윙으로도 똑같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점 자체는 비슷하죠. 낙폭 세력주나 그 수급주나요. 낙폭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 돌파 후에 눌림으로 매수하거나. 근데 뭐가 더 안전하나요? 보다시피 세력주보다는 수급주 돌파 눌림이 안전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기간에 큰 시세를 주는 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고 응지세력이 그런 핸들링하는 세력주들이 단기간에 그 파동이 나올 때 시세 차이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거. 반등도 이게 조금 약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세력주 시총 작은 세력주들 있잖아요. 아까 쌍용차 테마라든지 그런 거 반등 나올 때도 진짜 화끈하게 나와갖고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근데 제가 만약에 매매를 나중에 권장한다면 세력주 매매는요 좀 비교적 작은 돈으로 좀 경험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세력주 매매에서 잘 벌게 되면 수급주 매매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큰 돈으로도 크게 변동성이 이렇게 생각보다 또 적고 또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면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수급주 매매가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압박 없는 금액으로는 그런 박스권 돌파, 세력주 박스권 돌파라든지 수급주 박스권 돌파 둘 다 선호하고요. 만약에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없는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돈이 커지게 되면은 단기 매매는요 수급주 매매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요. 세력주보다는. 그리고 스윙은요 재료 매매든 실적 매매든 박스권 돌파 눌림 아니면 낙폭과
구간이 어디든 가능한데요. 이왕이면 큰 돈은 역시나 수급주나 세력주, 우량주인 수급주의 특히 실적이 좀 좋고 그런 재무가 튼튼한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중장기는요, 시장 악재로 인한 공포감이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폭락한 구간이 나오잖아요. 코로나라든지 2020년도 그리고 2010년도 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1997년도 IMF, 그게 가장 크게 폭락한 그런 시장 이벤트로 폭락한 악재로 폭락한 그런 때거든요. 네, 그럴 때 좋은 종목,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저가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표 분석 후 그리고 또 사업 분석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 그런 사업 보고서 분석하고 또 대표이사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매집하고 나중에 이제 상승장에 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적정 가치를 회귀할 때 판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제가 단기 스윙 중장기 접근하는 관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종잣돈 내지 일정 수준을 벌면요, 세력주로 세력주 실력이 생기게 되면 일정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다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세력주 매매를요 억대 단위, 뭐 거의 막 5억 10억대 단위로 하기에는 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해서요, 또 정신도 피폐해지거든요. 그럼 큰 금액으로 하자면.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돈을 벌게 되면 중장기 수급주라든지 아까 가치 투자라고 하기 뭐하기 그렇지만요, 엄청 이제 저평가된 구간, 그런 구간에서 좀 모아갖고 크게 상승하면 던지는 그런 중장기 매매를 하기를 권장드려요. 자본금이 커진다니. 그래서 종잣돈 어느 정도 모으기 전까지는 뭐 단기 스윙 매매도 좋지만요, 몇 억대 단위 이상 이렇게 모았다면 중장기를 권장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통계적인 이유도 있어요. 보통 제시 리버모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시 리버모어, 그쵸? 기술적 분석가. 이런 분들이요 보통 박스권 돌파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아까 보시면은 뭐가 있죠? 아니 어쨌든 이것도 박스권 돌파죠. 어쨌든 수급주지만 이런 박스권 돌파 매매하고 이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에 베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전고점을 딱 뚫고 이제 막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분의 말로는요 자살이었어요. 예. 결국에는 큰 돈을 벌긴 했지만 또 큰 돈을 잃었던 분들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많아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저평가 때 남들 다 공포에 매도할 때 그때부터 막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기본적 분석가가 많은데, 특히 워렌 버핏이 대표적이죠. 이런 매매만 하시는 분들 실제로요 시장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성공자들이 대부분 큰 돈을 벌었고 또 성공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익률 대회 같은 데 보면요, 뭐 최근에 광림도 있죠. 광림 수익률 대회 우승자들이 보통 보면 이런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크게 시세를 났던 종목인데, 이런 분들이 뭐 가끔 이런 데다 막 10억 베팅하고 막 1, 20억 베팅해 갖고 순식간에 한 5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번 만큼 또 나중에 또 잃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리스크 있는 그런 매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좀 낮추는 게 좋다고 봐요. 결국에 시장에 좀 사라지는 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그런 저평가 이렇게 된 구간에서 한다면 모아갖고 크게 가져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고 또 큰 돈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돈도 단기 매매보다 훨씬 더 많이 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빠르게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서가 없게 이제 간단하진 않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 뭐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좀 지겨울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수익 매매와 단기 매매 그리고 중장기 매매는 어떻게 분석 방식이 다르고 접근법이 어떻게 다르고 또 매매 타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